지난 시간에 괴테 때문에 이 젊은 베르테르 슬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서 베르테르 효과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베르테르 피버, 베르터 피버라고 하는데 이 마이센 도자기 또 일본에 가 있는 이 산평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괴테의 소설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이 책에 흠뻑 빠지게 됐는지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괴테가 25살에 7주 만에 짝사랑하다 돌아와서 집에 와서 쓴 작품인데요. 베르테르처럼 약혼자가 있는 여자를 좋아했죠. 자살 시도도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 본인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본인이 썼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했지만 나중에 여기 굉장히 시골이에요. 다 알려진 거죠. 유럽에 다 알려져서 나중에는 이제 밝히게 됐습니다.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책은 길지 않습니다. 편하게 읽을 수 있고요. 여러분 반나절이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구성도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어요. 1부에서는 1771년부터 10월까지 편지를 보낸 내용이 있는데 로테를 만나서 사랑에 빠진 부분이고요. 2부에서는 로테를 잊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녀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다시 로테를 만나고 그리고 좌절하고 자살하는 부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또 2부 후반부에서는 편집자가 전면에 등장해서 베르테르 편지지만 전달되지 못한 사건들 이런 것 뒷얘기 이런 것들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특징은 서간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간체 뭐죠? 편지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하고 쓴 편지, 또 몇 년, 몇 월, 며칠 쓴 편지, 편지들이 주르륵 나열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르테르가 친구 비렐름한테 편지를 쓰는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원래 서간체는 내가 한번 보내고 받는 사람이 한번 보내고 그 편지를 같이 양쪽으로 같이 놓고 쓰는데요. 이 소설에는 베르테르만 비렐름한테 보내고 비렐름이 쓴 편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비렐름 네가 이러이러 이야기했던 거 그거 나는 지금 어때?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베르테르 입장에서 쓴 편지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은 1인칭 화자,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문학 형식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사건 중심이 아니라 베르테르의 개인적인 감정, 내면의 감정을 쏟아낸 거죠. 이전의 주인공들은 어땠냐면 행동이나 주변 인물들, 사건을 통해서 내면의 우리가 공감하는 건데 이건 주인공이 대놓고 내 감정은 사랑에 빠져서 미칠 것 같아 죽고 싶어 이런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달랐어요. 소설 이전에 나왔던 소설과는 정말 다른 양상을 보여줬고요. 이 책이 나왔을 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괴테 본인의 이야기 이것이 더욱 그래서 사실적으로 느껴졌고 주인공이 느끼는 이 감정의 변화가 더 독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이 책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괴테를 정말 유명인사로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괴테는 본인이 이 책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자꾸 자살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괴테는 그리고 또 친구 캐스트너가 나는 이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괴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단 한 줄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줄의 문장도 체험한 거 그대로 쓰지는 않았다. 이렇게 교묘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베르테르는 알베르트라는 약혼자가 있는 여인 샬로테를 만나서 운명적인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캐스트너, 작품 속에서는 알베르트. 근데 베르테르와는 성격이 완전히 좀 다르고요. 베르테르는 감정적인 그런 인물로 보여지고요. 알베르트는 마치 장모님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사윗감으로 아주 고르기 딱 좋은 그렇게 성실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역시 실제 캐스트너와 약혼 샬롯테와 사랑에 빠지고 괴테도 사랑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베르테르나 괴테는 모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물론 이 글의 양식도 서간체이기 때문에 베르테르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지 뭐 샬롯테가 어떻게 했다라는 게 사랑의 표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아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다 이렇게 된 건가?'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하고 실제로 캐스트너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진짜 만난 거 3 개월도 안 되고 둘이 만난 적 한 번도 없다. 나랑 셋이 이렇게 만난 건 있어도."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괴테의 일방적인 사랑이었던 것 같고 여기서도 이 작품 속에서도 베르테르의 감정만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확실히 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괴테가 제가 아까 단둘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괴테가 떠나자 캐스트너는 자기의 결혼 소식을 알렸어요. 괴테한테 실제 편지 썼어요. 둘 다 대학 때부터 알던 사이니까 내가 지금 이 샬롯테와 약 결혼식을 했고 그리고 우리 친구 예루살렘 있잖아. 걔 자살했어. 유부녀 좋아하다가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자 그냥 자살했어. 라는 내용을 괴테한테 보냈는데 이게 젊은 베르테르 슬픔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에피소드도 다 들어가고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떻게 죽었는지 이 얘기를 자세하게 캐스트너가 괴테한테 써줬어요. 예를 들어서 총 어떻게 빌려갖고 이 자살한 사람은 당시에는 장례식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성직자가 장례식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까지 보내줬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다 정말 상당 부분은 캐스트너가 쓴 내용들이 그대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혼자가 있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짐작만으로 그려지는 거죠. 베르테르는 약혼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어요. 그리고 뭐 어디 갈 때마다 따라다. 그리고 뭐 누구 도우러 가면 그 집 따라가. 같이 가. 뭐 여기 뭐 온갖 데를 다 같이 다닙니다. 마치 진짜 어떻게 보면 '이거 스토커 아니야?' 좀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도록. 그런데 실제 제가 이 소설에 대한 감상문을 학생들에게 과제로 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 많았어요. "베르테르의 너무 일방적인 사랑이다. 스토커적이다. 데이트 폭력 같은 사회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롯데가 베르테를 정말 사랑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이 커진 것 같습니다. 베르테르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주인공 롯데. 그러면 어떤 여성인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주인공 롯데는 정말 어떤 여자였을까요? 롯데는 괴테가 변호사 면허를 따고 이 베칠라르 고등법원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무도회에서 처음 만납니다. 이 젊은 베르테르 슬픔에서도 무도회에서 같이 춤추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춤추고 나서 밖에 나와서 클럽스톡이라고 외치면서 서로 어떤 감정이 서로 느껴지는 거 이게 전기가 일었다라는 걸 느꼈다라고 베르테르는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만났습니다. 작품 속에서 롯데는 원래 이름이 샬롯테인데요. 애칭이 롯데예요. 작품 속에서 19살의 어린 나이에 일찍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서 8명의 아이 동생들을 돌보고 있고요. 주변에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일하고 수호천사 같은 게다가 아름답고 지적이에요. 시도 많이 알고 게다가 춤도 잘 춰요. 아주 열정적이고 팔방미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괴테는 자서전 시와 진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샬롯테를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여성이다. 천사 같은 성품의 여성이다. 근데 괴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꾼이어서 다른 여성들도 다 극찬했습니다. 어쨌든 금방 괴테가 이렇게 지금 샬롯테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았는데 바로 다른 여자와 릴레이션에만 약혼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정말 사랑인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2편 나올 수 없습니다. 벌써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은 베르테르한테만 푹 빠진 건 아닙니다. 롯데한테도 푹 빠졌어요. 롯데한테 반한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롯데는 롯데로 번역됐고요. 우리나라 롯데그룹은 바로 신격호 회장이 젊은 베르테르 슬픔을 감명 깊게 잊고 여주인공 롯데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 지금의 롯데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겠다. 이러한 모토로 롯데리아, 롯데호텔, 롯데타워, 롯데월드. 롯데타워는 지금 거의 다 지어졌죠. 123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일 높고요. 실제 정말 이 롯데한테 얼마나 빠졌는지 신격호 회장은 사실 제1회 미스 롯데 출신이죠. 18살 서미경을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세 번째 부인으로 맞아서 일본으로 데리고 도망갑니다.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당시 신격호 회장은 나이가 50대 후반이었는데 일본으로 납치하다시피 해서 서미경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롯데의 알짜배기는 다 서미경과 그녀의 딸이 다 가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롯데한테 반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괴테는 음악에도 정말 관심이 많아서 음악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모차르트, 괴테가 마술피리 2편, 2부 써줍니다. 멘데스존은 원래 되게 진짜 천재, 어렸을 때부터 천재의 음악가인데요. 17살 때 세익스피어 한여름밤의 꿈에서 반해가지고 결혼행진곡, 결혼식 때 치는 거 있잖아.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이 멘데스존입니다. 그런데 이 멘데스존이 12살에 72세에 괴테 앞에서 연주를 하고 괴테가 아주 만족해하고 칭찬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슈베르트도 괴테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근데 정말 우연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슈베르트는 괴테에게 편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요. 18살에 괴테의 시를 읽고 마왕이라는 작품을 작곡했습니다. 이 마왕은 여러분들이 아마 드라마 스카이캐슬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 스카이캐슬의 배경음악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슈베르트의 마왕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베토벤은 괴테의 에그문트 희곡인데요. 이거를 읽고 감명받아서 교향곡 에그문트를 작곡합니다. 괴테는 베토벤이 처음 연주회를 하는데 직접 에그문트 연주회에 직접 관람하고 매우 감동해서 베토벤에게 감동의 감사의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르테르 사중주를 유명한 브람스가 있습니다. 브람스가 작곡한 이 곡은 원래는 피아노 사중주 시단조예요. 그런데 이 브람스는 원래 자기를 키워준 스승이자 친구, 이 슈만의 아내 클라라를 사랑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스승의 아내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이 아픔을 표현한 게 바로 피아노 사중주 시단조였는데 이거를 출판업자한테 보내면서 악보 표지에 그림을 하나 그려 넣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겨누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더 이상 할 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그렇게 할 거 아니면은 내 사진을 보내줄 테니 여기에 푸른색 코트, 노란색 바지, 승마용 부츠. 네, 누구 건지 아시죠? 바로 베르테르의 트레이드마크 의상입니다. 요거를 좀 입혀달라. 그림을 좀 그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바로 브람스의 이 곡은 베르테르 사중주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음악가와만 이렇게 연관된 게 아닙니다. 나폴레옹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독일을 침략했었죠. 베를린 함락시켰죠. 이때 괴테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해서 3번을 만납니다. 나폴레옹은 사실 괴테의 광팬이었어요. 전쟁 중에도 항상 주머니에다가 이 젊은 베르테르 슬픔을 넣고 다녔고 그래서 이집트 원정 갈 때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7번을 읽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베를린 함락했을 때 이거 만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괴테 나이가 이제 60살이고 나폴레옹은 젊디 젊은 40살인데 그래도 괴테를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네, 이 만남은 주선이 됩니다. 네, 사실 근데 7번 읽었다고 하지만 이 책 진짜 짧아서 제가 벌써 반나절이면 한 게 있기 때문에 뭐 이걸 7번씩 외웠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폴레옹은
네. 괴테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나폴레옹의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했어요? 왜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고요. 만나고 나서 사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나를 잊을지는 몰라도 나 나폴레옹은 잊을 것이다. 근데 괴테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 나폴레옹과 만난 이야기는 자세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괴테도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주변에서 계속 물어봤는데,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바뀌어진 것들이 있었는데, 베르테르의 죽음을 원인을 사랑으로만 좀 집중하게 해달라. 요것이 나폴레옹의 요청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손상된 명예심으로 하면 롯데에 대한 사랑의 의미가 희석되니까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나폴레옹과 괴테 둘 다 사랑꾼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판에서는 사랑에 집중하고 다른 이야기는 좀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만났을 때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베르테르가 롯데가 있는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히 경치가 좋아서 머무르게 된 곳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바라임, 이곳은 베르테르는 여기서 책도 보고 산책도 하고 그냥 한량이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냥 유유자적 노는 사람입니다. 괴테처럼 베르테르도 시민 계급이었지만 상당히 부유한 편이에요. 사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다른 지역 가서 이렇게 먹고 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베르테르 성격이 근데 좀 한성격 하는 걸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독립적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 그런 사랑, 그런 게 아니라면 차라리 죽음으로써 모든 걸 포기하겠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괴테가 그리는 이 베르테르 이 사람의 성격, 베르테르 정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존심 강한 이 성격, 이거를 그 당시에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요? 이렇게 세상이 싫으면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지.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지금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당시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제 시민혁명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독일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억압된 귀족들의 이런 것, 절대 권력, 이런 왕권, 그 다음에 종교계, 이런 사람들의 절대 권력 말고 나머지 시민들은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래도 자존심을 씻기는 그런 베르테르를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베르테르는 주저없이 세상을 버리고 젊은 패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젊었을 때 괴테의 모습과 정말 똑같습니다. 네, 도대체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토록 베르테르한테 빠졌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존심 강한 그 성격, 형식적인 틀에 박힌 삶보다 자연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랑. 아니 그 당시에 그러면 사랑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이 계약 관계에 의한 정략 결혼이죠. 결혼이나 사랑 이런 것들 사랑을 해서 결혼한다 이게 아니고 계산을 해서 결혼한다가 맞습니다. 이런데 사랑에 푹 빠진 베르테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상당 부분에서 2부에서 많이 보여지는데요. 베르테르도 관료 생활, 공무원 생활 한 거잖아요. 근데 유리천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유리천장이 뭐냐면 글라스 실링이라는 건데요. 귀족이 아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아까 괴테의 아버지도 최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뭐였죠? 법률가였어요. 그래서 법률가를 하라고 했는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베르테르도 그렇게 느낍니다. 귀족들의 어떤 틀에 올라가지 못하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어느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글라스 실링을 느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베르테르 슬픔에서도 상당 부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공감을 했던 것 같고 괴테도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귀족들과 이런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그렇게 도망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글래스 실링은 요즘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말이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음에도 조직 내에서 관행처럼 문화처럼 굳어진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로 인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야. 승진이 차단되는 그런 상황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용어예요. 특히 성별, 인종적 이런 장벽으로 생기는 것들을 글래스 실링이라고 합니다. 괴테가 에커만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죽고 이러는 자살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괴테는 행복이 저지당하고 사회적 활동의 길이 막히고 또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대의 결함이 아니다.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런 고통을 우리는 다 느낀다. 그리고 괴테는 만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베르테르가 마치 바로 자신을 위해 쓴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어느 시대든 누구에게든 힘든 시기가 있고 누구나 한 번쯤 베르테르처럼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이런 위기를 괴테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병든 젊은이들에게 개별적인 사건 속에 어떤 보편적인 인간사를 다룬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괴테는 정말 많이 괴로워했었거든요. 그러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열광한 이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열광한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시민 계급이었던 베르테르가 이 사회적 좌절에 느끼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공감했고 그리고 어떤 규범, 관습, 관행 이런 거에 타협하지 않고 반항하는 이 개인의 모습에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거예요. 귀족, 정치인을 이렇게 풍자하는 모습에서 독자들은 대리만족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18세기 독일은 30년 전쟁 이후 독립국가로 이렇게 여러 개로 제가 300여 개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영주나 제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판을 치고 다스리고 있었고요. 과거 시험 없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자리 누가 갔습니까? 귀족들이 갔죠. 능력이 안 돼도 네, 자기네들이 그냥 세습으로 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민계급에 대한 억압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그때가 1700년대, 800년대면 정조시대인데요. 이미 그 전부터 우리는 과거 시험을 보고 능력 중심의 인재를 네, 스카웃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불면이 이제 시민혁명으로 일어나게 되죠. 당시 사회는 또 하나 중요한 테마가 있는데 사랑에 대한 열정이죠. 정략 결혼으로 관계에 의해서 신분제로 결혼을 하죠.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대신 합의된 관계로 결혼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베르테르도 릴리 슈네만과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결혼하려고까지 생각했지만, 네, 보시면 그쪽 집안은, 네,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저울질 해보니까 계산이 좀 안 맞는 거죠, 당시에. 그래서 파혼이 되기도 했죠. 베르테르는 이 계약된 관계가 아니고 본능적이고 순수한 감정 이런 것들을 노래한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베르테르가 읊은 네, 로테를 보고 읊은 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눈동자가 또 저기에 나타난다. 네 바다처럼 심연처럼. 그녀의 눈동자는 내 앞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깃들이고 내 이마의 모든 감각을 가득 채우고 있다. 베르테르를 통해서 감정을 중시하고 어떤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고 이 감각을 이렇게 막 다 드러내는 이래서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 책을 좋아하고 열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젊은 베르테르 슬픔 특징은 첫 번째 서간체의 형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물의 내면의 감정을 막 자연스럽게 확 폭발해서 드러내는 거죠. 감정을 스스럼 없이 막 쏟아내는 인물을 보면서 독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되게 신선하게 느꼈습니다. 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책의 바로 특징은 첫 번째는 아까 서간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쏟아내는 그 감정들을 막 보면서 독자들이 굉장히 네, 신선하게 느꼈고요. 두 번째는 소설이 더 이상 권선징악이나 독자를 이렇게 교육시킬 목적으로 교훈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해피엔딩이 아니라 이거 자아발전에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젊은이가 이렇게 몰락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소설로 쓸 수 있구나. 이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소설들에서 보여준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런 형식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괴테가 젊었을 때, 패기 넘쳤을 때 이 글을 썼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 글을 쓴다면 어떻게 결말이 났을까요? 사실 괴테는 시대마다 굉장히 시기별로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죠. 공무원도 하면서 제가 아까 광물학, 지질학, 식물학, 거기 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단 7주 만에 젊었을 때 이렇게 쓴 책과 괴테가 중년기에 말년에 쓴 책은 정말 많이 다를 거예요. 메시지가 다르겠죠. 그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청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존심생 괴테의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 안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죽어버려.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비렐름 마이스터예요. 이거 33년에 걸쳐 완성하고요. 마지막에가 파우스트인데요. 60년에 걸쳐 완성합니다. 아니 도대체 괴테가 그럼 몇 살을 산 거야? 100 몇 살을 삽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괴테는 관심이 너무 많아서 이거 쓰다가 완성 못하고 저거 쓰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마지막 완성한 거는 이제 노년기에 파우스트 완성하고 중년기에 완성한 게 비렐름 마이스터입니다. 비렐름 마이스터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렐름 마이스터 33년에 걸쳐서 중년기에 완성했습니다. 주인공 비렐름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독자들한테요, 비렐름처럼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서 경험하고 타협하고 노력하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젊은 베르테르 슬픔 안에서는 싫으면 그냥 죽어버린다고 이렇게 한 괴테가 이제는 참고 견디고 경험해보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서 괴테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극에서 한 생각, 그리고 이탈리아에 대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예술인, 이런 것들, 종교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렐름 마이스터에서 정말 중요한 거,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같이 어울려서 다른 사람과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노력도 좀 하고 조화롭게 견뎌내서 이 사회와 어울려 살아라. 이 메시지가 바로 비렐름 마이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교양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교양소설은 빌던스 로만이라고 하는데 성장소설이라고도 하고 발전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어린 주인공이 이제 커가면서 자아도 느끼고 외부 세계랑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져가는 인간으로 바뀌는 그런 소설을 교양소설이라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 이런 거 이겨내고 바람직한 인간으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 이게 바로 교양소설의 테마인데요. 이 교양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갖춰야 될 그런 모습, 이런 걸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게 바로 교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양 소설의 대표적인 예는 이문열의 혹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읽어보셨나요? 루소, 에밀, 그리고 헤세, 유리알 유희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 교양 소설들을 꼭 한번 읽고 여러분 성장하시길 바랄게요. 네, 마지막 이제 파우스트, 말년의 파우스트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비렐름까지에서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같이 어울리고 조화롭게 어롱더롱 살아라 라고 했어요. 파우스트는 60년 만에 완성했잖아요. 나이가 말년에 중간중간 이렇게 쓰다 말다 한 것도 있지만 실존 인물인 파우스트 박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전설로만 남아있기도 한데 이 사람은 뭐 마법사네, 연금술사네, 교수네, 뭐 모든 법칙을 통달한 어떤 사람이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 파우스트 박사에 대해서 썼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작품 괴테의 파우스트죠. 괴테의 파우스트는 좀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비한 마법사로 연금술사 같은 그런 이미지보다는 우리가 인간들이 정말 파우스트도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괴테의 사실 최고 걸작은 바로 파우스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 베르테르 슬픔에 열광했지만 그것보다는 파우스트가 본인도 그렇고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주 메시지는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나는 온 세상을 두루 달리며 내 삶의 의미를 추구했다.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한 자에게 세상은 침묵하지 않는 법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돼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 인류를 위해서 보탬이 되라. 아까 비렐름에서는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경험하라고 했어요. 근데 파우스트는 경험하고 그리고 네가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서 어떤 보탬이 되는 일을 해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괴테가 정말 많이 변했죠. 맨 처음에 젊었을 때 그렇게 자살해버리는 괴테에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죠. 그래서 젊은 베르테르 슬픔, 만약에 괴테가 말년에 썼다면 지금의 결론과는 정말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껏 괴테의 작품들 그리고 시기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괴테의 책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들은 괴테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네, 프리드리히 니체는 너무나 인간적인 에서 훌륭하고 위대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괴테를. 그리고 알베르트 슈바이처 괴테서거 100주년 기념연설을 했는데요. 이 기념연설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기념연설에서 토마스 만도 200주년 기념연설을 했는데 어쨌든 괴테에 대해서 굉장히 독일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본받아야 될 인물로 괴테를 뽑았습니다. 저는 알랭드 보통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알랭드 보통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아니라 젊은 베르테르의 기쁨이라는 책을 냈어요. 철학에 대한 그런 고민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독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